이름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았다. 내 이름은 정순자 68.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내 이름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그거 좀 해줘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른이 이해하셔야죠. 누구도 나를 정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그저 어른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역할만 남은 사람. 그게 이 집에서의 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42해를 함께 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었고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며느리도 받아주겠다는 거구나.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명절마다 손님을 맞이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랍 하나 비울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지만 나는 애써 담담하게 짐을 쌌습니다. 퇴직금처럼 모아둔 돈도 정리했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필요한 것도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통장까지 들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건 며느리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면 환영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남 내외는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손자들이 뛰어와 안겼고 며느리는 방을 깨끗이 치워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집이 내 마지막 집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돈 이야기는 항상 웃음으로 시작됐다. 처음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 많이 나와서요.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얼굴이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부끄러웠던 거겠지요. 나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통장에서 돈을 빼줬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러냐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엔 장남이었습니다. 엄마, 애 학원비가 이번 달에 많이 나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가족인데 뭐. 손자 교육비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편해지는 걸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해진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 달이 지나자 부탁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 통장에서 뺐었어요. 보고였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것.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보고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300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언제 어디에 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있니? 장남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차 수리비 나와서 썼어. 말 안 했나?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돈도 우리 돈이잖아요.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돈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서 밀려난 사람. 식탁에서 내 자리는 늘 끝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창문이 보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어른이니까.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떼를 썼습니다. 햇빛이 눈부시다고 자기가 저 자리에 앉겠다고.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웃으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애가 어리니까. 한 번쯤이야.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매일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식탁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문 바로 옆. 의자 뒤로 냉장고가 보이는 자리. 아이들이 먼저 앉고 며느리와 아들이 그 옆에 앉으면 남는 자리는 거기뿐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손자들 앞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고기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은 장남이었습니다. 가장이니까 당연히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앞에 조금씩 덜었고 마지막에 내 앞에 남은 것들이 왔습니다. 반찬이 부족한 날이면 내 접시부터 비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질겨서요. 이거 드세요. 부드러운 거. 며느리의 말은 늘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게 배려가 아니라 구분이라는 걸. 당신은 이쪽, 우리는 저쪽. 보이지 않는 선이 식탁 위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돈 관리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대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생각 있으실 때 여쭤보는 거예요. 장남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못 믿어? 그날 밤 통장과 도장이 내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연히 들은 절대 들어선 안 될 말.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바둑을 두다가 빗소리가 들려 창밖을 봤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비가 더 세지기 전에 집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는 되어야 돌아오는 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연금 없었으면 우리 이 집 유지도 못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내 앞에서 쓰는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낮고 날카롭고 솔직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조금만 더 참자. 언제까지?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니잖아. 연세가 연세인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래 사실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허리가 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줬고 손자 낳았을 때 산후조리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기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그 끝에 있는 건 내 죽음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졌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가슴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들은 그 대화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은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들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히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채였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장남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뭐 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일찍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조용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집 사람들에게 그건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저녁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있잖아요. 나중에 청구하면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벼운지. 그 말이 내 목숨보다 가벼웠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마지막 선택.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 그게 뭔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3년치. 종이가 한 뭉텅이였습니다. 그 다음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손자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나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집 등기부등본, 내가 기억하는 일들을 적어놓은 메모. 법무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동의 없이 인출된 금액들,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어느새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무사가 문구를 정리해줬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법적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집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장남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남한테 이런 걸 보내요? 나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내 존재를 인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진작에 끝났어. 늦게 되찾은 내 이름. 짐을 싸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는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30년 인생이 담긴 짐들. 하지만 나가는 날 내 손에 들린 건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장남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며느리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2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그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내가 정한 번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번호. 문이 열렸습니다.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커튼도 가구도 밥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ATM이 아닙니다. 참고 견뎌야 할 어른도 아닙니다. 눈치를 보며 밥상 끝에 앉는 사람도 죽을 나를 계산당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나입니다. 정순자. 68 늦었습니다. 누가 봐도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내 이름을 되찾는데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정순자 잘 살아보자.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가 들으면 됐습니다. 68 정순자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자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건 식탁 끝자리와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순자 씨가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사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읽어주는 밤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